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김민식 PD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억지 공부를 하던 김민식 PD는 학교 성적이 늘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즐거운 공부를 시작하자 그 어렵다는 동시통역사도 또 방송국 PD도 단박에 됐습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옛말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나름 잘 나가는 드라마 PD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쳐지고 자신의 글 때문에 대중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그 와중에 농내장까지 왔습니다. 이때 깨달은 게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식 PD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렇게 방송해 보시니까 네. 옛날 그립지 않으세요? PD 하던 시절? 저 실은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KBS에 이렇게 그 출입증 끊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감회가 이렇게 새롭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나오기 잘했어. 여기서는 잠을 자기는 좀 힘들었지. 저 드라마 연출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잤거든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자요. 밤신 촬영하고 그러면 새벽 3시 그러니까 2시에 촬영 끝나고요. 그러면 장비 다 철수하고 집에 가면 3시,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나와서 7시부터 촬영 시작이거든요. 드라마 PD는 다르구나. 드라마 PD는 그 드라마 하는 2달, 석 달 동안은 미친 듯이 바쁘고 기획 기간은 조금 여유가 있죠. 어제 이제 연출 하차 통보를 받고 네. 차에서 혼자 그냥 막 소리내서 팡팡 울었다고 이제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 한편으로 뭐 억울하기도 할 테고 분하기도 할 테고. 그럼 그 시간들을 그 외로운 시간들을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때 저는 저 자신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그전엔 제가 막 그 대박 드라마를 연출한 막 스타 PD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드라마 PD는 회사에서 일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더라고요. 그러네. 작가가 대본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스텝이 뭘 찍어야 뭐가 만들어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 혼자서 뭐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근데 작가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글은 그렇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 시절에 제가 또 이 시대의 명제 그 대통령의 글쓰기하고 이런 또 책들을 좀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청취자들이 아시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나이 70, 80에도 드라마 촬영을 할 자신은 없는데 적어도 내가 작가를 하면 70, 80에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실 평생 저는 자기계발서 중독자거든요. 쭉 독서를 어제 쭉 해오셨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었어요. 1년에 얼마씩 읽는 거예요, 책을? 1년에 저는 한 200권씩 읽습니다. 와. 제가 그 20살 때 그 울산 시립 남부도서관에서 다독상을 받았는데 그때 1년에 200권을 읽었거든요. 이야. 제가 요즘도 가끔 하는 게 나이 40에 나이 50에 1년간 읽은 책의 양을 쭉 다 이 권수를 세봅니다. 저의 목표는 20살의 김민식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살에 걔도 그렇게 많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거네. 나 자신과의 경쟁이죠.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서 1년에 200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권 정도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책이 뭐였어요? 첫 책은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책인데요. 망했어요.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다. 근데 그 책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심지어 출판사까지 망했어요. 그래서 절판이 끼치셨네. 절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만두는데 저는 항상 어떤 그게 있냐면 뭐가 안 되면 다시 책을 찾아봅니다. 내가 책에서 길을 찾는구나. 그렇죠. 첫 책이 망한 건 내가 글을 잘 못 썼기 때문인데 그럼 나는 글쓰기 책을 보면서 다시 글쓰기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2014년 그 시대의 명저 강원국 선생님의 그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 글쓰기 막 이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 낸 영어책 한 권 내어봤는데 그거 대박난 책인데? 그게 이제 좀 팔렸죠. 어허. 그게 그 작년 12월 말에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 왔더라고요. 56회 찍는다고. 아니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 아니에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외워봤니? 그래서 그 책 잘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매년 한 권씩. 거의 매년 쓰셨던데? 네. 매일 아침 써봤니?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네.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이건 2020년에 쓴 책이죠.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 예, 맞습니다. 그건 딱 자기 얘기네. 저는 그 도서관이라든지 진로 특강 가서 이 강의할 때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어떨 때는 2시간 강의면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하면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2시간 내내 강의만 하면 내 얘기만 하다가 오는데 질의응답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 무엇을 알고 싶을까 그걸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진로 특강 갈 때마다 아이들이 꼭 물어본 게 그래서 아저씨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동시통역사가 됐어요? 그에 대한 답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저자 특강 갔더니 아니 근데 방송사 PD인데 어떻게 책까지 쓰세요? 매일 아침 써봤니?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그렇죠. 다음 책을 기획한 거네. 예.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과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듣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매번 새로운 답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저의 이제 생각이 다양해지고 단단해지더라고요. 그 답을 모아서 또 책으로 내고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PD님 회사에서 막 그렇게 연출 배제하고 뭐 이렇게 부당 전부하고 해서 괴로운 시절 어떻게 견디셨어요? 내가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경영진이 핍박하면 사표 쓰고 저기 산티아고 길 막 순례길 가고 막 그럽니다. 저는 사표 쓰는 대신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둘레길을 걸었어요. 서울 둘레길 완주하면서 나의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여행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게 걷기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습관이 다 사실은 여행하면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많거든요. 어떤 습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려면은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짠돌이로 사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평소 제가 낯선 것에 대한 너그러움을 많이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내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대해서 뭐 여기는 이런 걸 먹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자신들의 어떤 토속 음식이라고 먹을 때는 뭔가 존중을 주고 맛이 있겠지. 이거 익숙해지면 상당히 깊은 어떤 뭔가를 향미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하나하나 여행 다니면서 내 삶의 어떤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복직을 했는데 다시 드라마 PD로 복귀를 했는데 그렇죠. 복귀작을 또 망해먹고. 나 처음 들어봤어, 이번에. 이별이 떠났다라는. 제목까지 얘기하면 제가 작가님이나 배우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7년 넘게 이제 드라마 이 제작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웅크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쫙 펼쳐야지,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쫙 웅크리고 있다가 주먹을 내밉잖아요. 그럼 그 헛발질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볍게 짭짭짭짭짭짭 하던 사람이 오히려 맞추기가 쉽지 너무 움츠리고 있다가 한 방에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 트렌드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그 판에서 벗어나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뭐 건강 이상까지. 제가 그 드라마 촬영할 때 이렇게 모니터를 이제 PD는 모니터를 아주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혹시라도 저 끝에 이렇게 사람들 잘 모르는 마이크 혹시 들어와 있거나 뭐 다른 어떤 뭐가 있으면 NG니까요. 근데 화면이 좀 약간 침침하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내가 시력이 나빠졌나 보다.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안과 검진을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경을 새로 맞출 게 아니라 약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요? 그랬더니 녹내장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제가 49? 젊었는데. 48? 근데 저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병원 나오면서 이렇게 녹내장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치료 방법도 없고 수술법도 없고 그냥 놔두면 자연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실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울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울지는 않았는데 진짜 또 우울했던 건 뭐냐면 내 직업이 드라마 PD고 그렇죠. 내 취미가 독서인데 앞이 안 보인다? 와. 그러네.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긴 세월 7년이라는 그 어떤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드디어 복귀해서 이제 막 드라마 이제 막 신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죠. 마음을 먹었던 때에 다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래 이제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고 다시 세상이 저에게 이렇게 조용히 어깨를 잡고 이렇게 주저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참 많이 힘들었죠. 근데 거기다 결정타가 또 와요. 네? 이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 원래 이제 로맨틱 코미디 전문 연출가거든요. 그렇게 까불다가. 그렇죠. 저 원래 어렸을 때 막 뉴논스톱 만들고 내주의 여왕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건 로맨틱 코미디인데 제 인생은 막장 중에 막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점점 더 설마 이런 일까지? 근데 그런 일이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2020년 사건 아닙니까? 저도 아는. 정말 제가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참 얘기하긴 좀 그런데 2020년 11월에 신문에 이제 칼럼을 한 편 썼는데 그렇죠. 너무 잘못 쓴 거예요. 정말 이 글은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2010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어라고 결심을 했고 강원국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작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글 한 편을 쓴 사람이 작가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올렸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도 매일 아침 올려요. 오늘 아침에도 한 편 올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즈음에 2,500편의 글을 제가 이미 쓴 거예요. 2,500편을. 근데 2,500편 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순간 내가 자기 복제 한 말 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고민을 한 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한 건 뭘까? 그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환경이 어렵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 불화가 되게 심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고 오죽하면 그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난 막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가 그거 큰 문제 아닌데? 아닙니다. 그게 제가 잘못 써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한 어떤 그 육체적 폭력에 대해서 근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을까 하다가 아버지를 변호했어요? 변호한 건 아니고요. 어쩌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금 더 따스하게 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쩌면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하신 얘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유발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사실 절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제가 완전 잘못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더라고요. 폭력을 정당화하고. 절대로. 피해자를 오히려 뭐 가해자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근데 글을 나중에 진짜 막 제 글에 대한 어떤 비난의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내가 잘못 썼다. 그래서 제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과문에 다시 이제 막 비난의 글이 올리는데 진정한 사과 같지가 않다. 사과가 빈약하다. 뭐 이렇게까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게 외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외로워지면,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나 자신을 유폐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디 독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징벌방으로? 징벌방으로. 그래서 회사에 사표 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너무 컸고 저는 그분들이 상처를 입은 걸 보고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럼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는 뭘까? 전 정말 제가 회사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연출이라는 저의 업을 정말 좋아했었고 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그만두는 것이 어쩌면 이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진정한 사과다.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회사도 그만두고. 네. 그리고 블로그 문 닫고 강연 제가 그때 너무 죄송했던 게 강연 약속 잡혀있던 거 다 제가 이제 막 연락드려서. 그때 유튜브도 잘 됐었는데. 유튜브도 제가 그만두고. 정말 그때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중단했죠. 진짜 외로웠어요, 그때. 난 전화하기도 좀 무섭더라고. 저 그때 사실 아마 강호 선생님 전화 주셨으면 제가 안 받았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저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후배들이 형, 그래도 저기 나와서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저희 술 한잔 살게요. 그래서 제가 나가요. 그래서 막 후배랑 가다가 막 후배가 형,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 이러면서 막 후배랑 막 즐겁게 웃으면서 술자리에 있는 걸 옆에서 누가 보고 야, 그 인간 저러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저러고 웃고 막 떠들고 있더라. 라고 누군가가 만약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저는 다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거의 대인공포증 수준인데. 거의 대인공포증이었어요. 선생님, 한 사람이 나를 욕하잖아요. 그럼 난 그 사람하고 싸워요. 10명이 나를 욕하잖아요. 그럼 아마 나는 일단 도망가서 내 친구들 한 20명, 30명 끌고 와서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1000명, 10,000명이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구나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 댓글을 다 읽다 보니까 나쁜 놈이네. 내가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잘못했네.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깨달은 게 회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도 겪으셨잖아. 회사에서 그 큰일도. 그렇죠. 단련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준 게 정직 6개월이거든요. 해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나 자신에게 해고를 선고한 거죠. 사표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준 것보다 더 큰 거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더 가혹하구나. 그러니까 남이 이건 자책의 수준을 뛰어넘는 건데.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반성을 하죠. 근데 그 반성을 계속 하다 보면 자책이 되고요. 자책을 멈추지 못하면 자학이 됩니다. 거의 그 수준에 이른 거네. 그리고 그 자학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극단적인 무슨 자살까지 되겠죠. 근데 전 진짜로 어떤 분들까지 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친절하게 공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없고 당신이 드라마 PD 할 수 있겠냐. 당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팬카페에 다들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이렇게 개념 없는 PD 작품에 나오냐고 다들 욕을 할 텐데 내가 너라면 그냥 조용히 세상 하직한다. 라고 친절하게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근데 제가. 댓글로? 그렇죠. 와. 근데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끝까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안 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그 연예인들이 왜 힘든지 알겠어요. 왜 자꾸 찾아보냐면 그래도 이 중에 누군가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 어떤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글보다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글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오로지 그것도 내 책을 본 사람도 아니고 그 글 한 편을 보고 나에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의견을 쏟아내는 그런 분들의 희망사항을 내가 들어드리는 게 맞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오히려 그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한 건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살아야겠다. 근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삶으로 나는 속죄를 해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답은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그 답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근데 전 사실 약간 지금도 약간 오면서도 걱정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왜 강원국 선생님은 하필 이런 사람을 불러서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부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제가 드라마 연출할 때 정말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욕하는 건 배우 욕하거든요. 쟤는 왜 이런 그 막장 악역을 하고 있어. 아무도 작가가 그렇게 쓰고 배우 연출이 시켰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여튼 자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 78에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아파트 화단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 대추 따러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한 게 우리 아버지가 평생 담배 멀리 하시고 건강을 너무너무 챙기시는 분인데 왜 저 위험하게 대추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져서 저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까. 나중에 제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거기에 전지 안내문이 붙은 거예요. 가지치는 거? 가지치기. 그러니까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가요. 보기에는 되게 크고 간데 실은 밑에 지하 주차장 공사 때문에 표토층이 얕아서 한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쉽게 꺾인대요. 태풍만 불면 가지가 꺾이니까 그래서 미리 왜 겨울철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안내문이 붙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산 타면서 대추나무에 늘 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나무가 안 부러지죠. 튼튼하게. 산에 있는 그렇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오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때도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진 않아요. 80에는 떨어지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고 깨달은 게 세상이 변했는데 그 세상의 변화를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저는 글을 잘못 쓰고 난 다음에 그 글로서 많은 그 글 쓰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어쩌면 세상이 변했는데 나는 그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사람이 사고 치는 건요. 전 이런 것 같아요. 그 집이 이렇게
가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망합니다. 맞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집이든 회사든 망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공부를 않고 바깥으로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글이든 말이 됐던 바깥으로 쏟아내는 것만 너무 많으면 사고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 이제는 모든 아웃풋을 그만두고 글이든 말이든 다 그만두고 조용히 혼자 방에 집거하면서 책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외로움의 시간을 길게 가졌죠. 아, 그래도 이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겠네요. 정말 다행인 게 전 항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어떻게 하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서 영어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글쓰기 고수님들 책 찾아보고 강연 쫓아다니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으면 아마 이 고민을 예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그 고민에서 만약 답을 찾았으면 그 결과를 책에 글로 남겨놨을 거다. 제가 이번에 한 몇 년 동안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주제로 쓴 책을 수십 권을 읽고요. 답을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모든 노인들 외롭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하고 원격 수업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도 한번 글로 한번 남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로움 수업을 썼죠. 야,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 오늘 어제 계속 모신 이유가 네. 도대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네. 현대인들이 네. 어떻게 그거에 맞닥뜨리고 극복할 것인가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또 오늘 또 시간이 지금 이제 다 가서 벌써요? 예, 내일 하루 더 모시고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좀 네.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달려오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외로움 수업을 출간한 김민식 PD였습니다.